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비 중등 1차 시험에 대한 기출풀이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느라 그동안 고생하신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응원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아마 그 많은 변수들이 좀 있었을 텐데요. 이번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좀 하자면 이론 시험에 대해서 시대적인 이슈들을 좀 꽤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신문 기사라든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론 문제 속에서 녹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전공 A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교시에 실시한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요. 다음은 신문 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목표와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우선 이 국제보건과 간호라고 해서 특정 신문에 난 기사처럼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2000년 유엔은 건강 유해 요인을 없애고 국제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새천년 개발 목표를 발표하였다. 새천년 개발 목표의 8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성평등과 여성 능력 고양. 그리고 4. 아동 사망률 감소. 5는 기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6. HIV 바이러스 또는 에이즈 그리고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그다음 7. 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장, 가능성 보장. 8번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하 중요하기고요. 새천년 개발 목표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5년 유엔은 니은을 새롭게 채택하고 17개 과제를 의결하였다. 니은은 새천년 개발 목표의 후속 사업으로 20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이다. 특히 17개 목표 중에서 목표 3은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웰빙 증진으로 보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자,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와 좀 연결이 있냐면 저희가 사실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국시랑도 차별성을 보이고 그다음 공무원 시험과도 차별성을 보이고 그만큼 논술 형식이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험을 대비할 때 경향성을 좀 봐야 할 때 뭐도 보셔야 되냐면 이제는 간호직 공무원이라든지 의료기술직, 보건직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새천년 개발 목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 9월에 뉴욕에서 국제연합본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빈곤을 타파하고 기아를 퇴치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할까 이걸 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모이긴 하지만 이 처음에 만들어진 새천년 개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저개발 국가들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뭔가 발돋움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5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2015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세부 8개 영역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처음에 이제 관심을 보였던 것들, 그다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그 입학이라든지 졸업률 자체가 7, 80%를 넘어서지만 이게 이제 20, 30%도 안 되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문맹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 세 번째는 성평등과 그다음에 여성의 능력 고양인데요. 이거는 뭐 아시아권 나라들만 봐도 중국, 일본, 한국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한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꽤 많이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사망률 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아 사망률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또는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당연히 산정 관리 잘 못 되고요. 그리고 보건의학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게 꼭 아동만이 아니라 보통 초창기의 사업은 모성보건에 대한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모성보건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HIV라든지 에이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염성 질환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자원을 끌어다가 개발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하지 않고 개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무작위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되살려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저개발 국가는 가지고 있는 자원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함께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려고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는 기본적으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그들이 완성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어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유엔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할 목표를 또 세웠어요. 그거는 바로 새천년 개발 목표에 이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새천년 개발 목표는 밀레니엄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MDGs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SDGs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DGs로 보통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17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는 대신에 어떤 차이가 좀 존재하냐면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한 목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저개발 국가 중심에서 이제는 선진국도 함께 참여를 하고요. 기존의 사회적인 문제나 보건적인 이슈에만 중점을 뒀다면 이 새로운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까지 모두 신경을 쓰면서 결과적으로 웰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달라져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함께 증가했다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이제 설명에 따라서 우리가 보시면 기억이 제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모성 복원의 증진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 복원 사업이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모성 복원의 증진이라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2015년부터 유엔에서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입니다. 가능한 발전 목표. 그래서 비교적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좀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학창시절에 학부 때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수업을 듣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보건의료직, 기술직, 간호직 같은 공무원 시험에서도 언급을 하기는 사실 새천년 개발 목표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강조점을 많이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호직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서울과 지방이 나누어서 시험을 봤는데 2024년부터는 서울, 지방 통합돼서 하나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에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졌을 때 서울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그다음 새천년 개발 목표에 대한 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호직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임용교시나 이런 것들에서도 간호사가 관련돼서 하는 공부에는 이런 게 언급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문제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와 동료교사의 우리가 그 상담 내용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연령과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원시 반사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기억은 도로교통법 법률 제 20155호 그러니까 2024년 1월 30일 일부 개정에 근거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보시면 동료교사 지난주 아기 100일 잔치 때 지인으로부터 카시트를 선물 받았어요. 4개월인데 카시트에 잘 앉아 있더라고요. 자, 보건교사. 만 기획세 미만까지 꼭 카시트를 사용하셔야 해요.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동료교사. 아기를 카시트에 태워 이동할 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보건교사. 손에 쥘 수 있는 장난감을 주세요. 4개월 아기는 머리를 우리가 한쪽으로 돌리면 같은 방향으로 틀더라도 같은 방향의 팔다리는 펴지고 반대편 팔다리는 굽혀지는 반사가 사라져서 팔다리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거든요. 이때부터는 자기 손을 들여다보며 놀기도 하고 물체에 손을 뻗어 잡기도 해서 손에 쥘 수 있는 장난감이 발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 그럼 보시면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역에 해당하는 연령과 미출제 니은에 해당하는 반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간호학에서 반사에 대해서는 뭐 저찾기 반사라든지 모로 반사라든지 바빈스키 반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사에 대해서 나오는 건 아니었었고요. 그러면 우선 카시트에 대한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기역에 해당하는 연령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만 6세 미만까지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세 미만까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현재 기준으로는 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이제 법령에서 우리가 그 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6세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만 나이 이런 식으로 그냥 나이, 만 나이 구분하다가 2024년부터는 만 나이가 아니라 그냥 나이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만 나이 기준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6세 미만까지는 이제 카시트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니은에 해당되는 이제 반사에 원시 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머리를 돌리면 같은 방향의 팔다리는 펴진대요. 머리를 돌리면. 그런데 반대 방향의 팔다리는 그러니까 굽혀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다른 말로 토닉넥 반사라고 합니다. 토닉넥 반사라고 하는데 이 토닉넥 반사를 다른 말로 펜싱 반사라고도 해서 우리 이제 펜싱 선수들이 그 본인이 그 고개를 돌리는 방향 있잖아요. 이쪽으로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내밀죠. 그럼 이쪽은 펼쳐요. 보는 방향과 그 팔다리는 이렇게 펼쳐지지만 반대쪽은 이렇게 굽혀지는 경향이 있어요. 펜싱 선수들 자세를 보시면 됩니다. 요걸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닉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사를 다른 말로 펜싱 반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보통 생후 2, 3개월 정도이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관찰이 돼요. 그러다가 4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되면은 점차 소실되다가 6개월 이후부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비대칭성 긴장성 반사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계속 나이가 지나도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이런 증상이 보인다고 하면 요거는 자연 소실되는 반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경이라고 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근육의 일부가 제대로 협응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카시트 같은 경우에 만 6세까지는 카시트에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시 반사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원시 반사는 머리를 우리가 왼쪽으로 한쪽으로 돌리면 같은 방향의 쪽 이제 팔다리는 펴지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굽혀지는 건 펜싱 선수들이 한 자세와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토닉넥, 토닉넥 반사, 펜싱 반사, 그 다음에 비대칭성 긴장성 반사 이런 표현을 써서 한 3가지 이름이 있는데 정식 이름은 토닉넥 반사가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펜싱 반사라고도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고등학생 교육자료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기역에 해당하는 부위의 명칭과 니은에 해당하는 약품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우선 피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피임 방법의 종류. 차단 피임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콘돔, 페미돔, 다이어프램 등. 1번 차단 피임법. 첫 번째 남성용 콘돔. 남성의 응경에 씌워 정자가 진로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성병 예방 효과가 있다. 2번 여성용 페미돔.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질에 맞게 제조된 콘돔으로 성병과 임신 예방을 위해서 사용한다. 질내로 삽입하여 막혀있는 한쪽 면의 링을 기역 바로 앞까지 끼운다. 3번째 여성용 다이아프램. 정자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돔 형태의 여성용 피임기구이다. 피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돔 안과 가장자리에 니은을 도포하여 사용한다. 하략.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역에 해당하는 부위의 명칭과 니은에 해당하는 약품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라고 했잖아요. 자, 사실 그 여성용 페미돔은 남성용 콘돔은 선생님들 이제 저희가 여성간호학 시간에도 보았을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요새는 성교육할 때도 콘돔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주죠. 그리고 좀 이제 약간 진보적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라든지 특정 이제 그 생식기 모양 틀에다가 콘돔을 씌우는 것까지 연습시키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성용 페미돔이라고 하면 여성의 질 쪽에다 삽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콘돔보다 조금 넓으면서 신축력이 좀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질내로 삽입하는 건데 막혀있는 한쪽 면의 링을 어디 바로 앞까지 끼우냐면 질 입구 바로 앞까지 끼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음부를 덮어야 돼요. 그래서 기역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 입구 바로 앞까지 끼우고 그래서 이 질 입구가 바로 이제 기역에 해당되는 것이 질 입구 또는 외음부 바로 앞까지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음부를 덮기 위해서 질 입구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용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돔 형태 여성용 피임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페미돔과 다이어프램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돔 형태로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건데, 페미돔은 확실히 콘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아프램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쪽으로 넣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는 피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돔 안과 가장자리에 무엇을 도포하여 사용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페미돔은 그냥 많이 사용하는데, 이 다이아프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젤리를 사용한 그 젤리나 크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정제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문제 답에 대해서는, 니은에 대해서는 뭐 젤리나 크림 또는 살정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품명으로는 젤리나 크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젤리나 크림이라고 해서요. 얘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살정제를 포함한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도망가 가장자리에 이제 살정제를 도포한다. 또는 살정제를 포함한 크림을 도포한다. 또는 젤리나 크림을 도포한다. 이렇게 해서 답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요거는 수월하게 그냥 피임 방법에 대한 거여서 쉽게 맞추셨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와 여학생의 상담 내용의 일부이다. 밑줄 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증상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여학생, 선생님 제가 작년 봄에 다이어트를 해서 55kg에서 43kg으로 살을 빼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무게가 18kg 늘었어요. 그랬구나. 살을 뺐을 때는 친구들이 모두 저에게 대단하다며 멋있다고 해주었는데 지금은 친구들의 시선이 무서워요. 보건교사, 몸무게가 늘어서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구나. 여학생, 네. 어제는 길 가다가 친구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보건교사, 다른 느낌은 없었니? 여학생, 제가 요즘 숙제를 할 때 니은 키보드를 치는 제 손을 보면서 제가 아닌 것 같은 제 영혼이 밖으로 나와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다이어트를 잘못해서 정신병이 생긴 걸까요? 살을 빼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이 문제에서는 지금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증상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정신간호학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신간호학에서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의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선 이 친구가 뭐 체중을 빼고 그러면서 신체가 허해진 것도 있지만 친구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둘러봤대요. 근데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는, 어떠한 자극도 없는 상태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보이거나 그러면 이거는 이상행동이 맞죠. 그래서 보통 정신간호학에서 착각과 함각을 구분하라고 하면서 어떤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냐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자극이 있어요. 자극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요. 누가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더 선명하게 뭔가 착각하거나, 또는 이제 늦은 밤 천둥번개가 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멀리서 보고는 귀신이 움직인다라고 착각한다거나, 그러니까 자극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자극을 오해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각은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자극을 받는 건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보일 게 있는 것이 아닌데 전혀 거기에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데 헛것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함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없는데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해당되는 건 한청. 그래서 실제 이상행동 중에서 소리와 관련된 게 가장 많습니다. 한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눈에 보이는 한시.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촉이나 맛 이런 것도 느끼긴 합니다. 한미, 뭐 한촉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한청이 될 수 있겠고요. 기억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학생이 경험하는 게 키보드를 치는 제 손을 보면서 제가 아닌 것 같은, 제 영혼이 밖으로 나와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죠. 저거 망상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답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망상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망상과 이인증은 뭐냐면 둘 다 생각에서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자, 이인증은 하고 우리가 망상이나 함각 같은 경우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인증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어색하고 부적절한 느낌, 그 다음에 뭔가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비현실적인 나 자신과 관련해서, 나의 신체나 나의 감각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느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현실은 잘 구분합니다. 그런데 한각이나 망상 속에서는 일상생활의 현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초점을 두는데 지금 이거는 숙제를 하면서 본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 속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비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뭘 하고 있는데 나의 느낌, 나의 감각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신간호학적인 요소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이인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꼭 정신질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신체가 많이 허해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독감을 좀 심하게 앓았거든요. 2주 이상. 그 전에 장염을 앓고 독감을 앓고 그래서 좀 심하게 아팠는데 그러면서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어색하고 이런 느낌을 있을 수 있어서 만성 질환이라든지 어떤 질환을 크게 앓고 난 다음에도 꼭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이인증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한 척, 니은은 이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직원 회의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학교장 4급 감염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교사 참고 자료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급 감염병이란 1급에서 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억,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행정실장 감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보건교사 니은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 중략되고요. 보건교사 생물매개 전파에는 디귿, 기계적 전파와 리을, 생물학적 전파가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로써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직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성 방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명칭을 쓰고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711호 15호 2023년 9월 14일 일부 개정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친 디귿과 리을의 의미를 순서대로 서술할 것. 자, 그러면 기억이 무엇인지 저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기억 뭐였었죠? 기억 보시면 지금 4급 감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보니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얘기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가 지금 감염병 우리가 의심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기억에 뭐가 들어갈까요? 4급 감염병이 표본 감시 활동을 하는 감염병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7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4급 감염병은 표본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생충 감염병,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의료 관련 감염병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병 관련돼서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부가적으로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되게 고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1급에 가 있어서 왜냐하면 음악 격리가 필요하고 발생 속도도 빠르고 되게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2급으로 갔습니다. 유행 감시를 격리를 하고 유행 감시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요. 그러다가 현재 기준으로 4급 감염병으로 추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예요. 우리 워낙 코로나19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기억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명칭이고요. 그럼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행정실장과 보건교사가 한 대화에서 감염병 예방법에서의 감염병 의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감염병 환자, 그다음에 감염병 의사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건교사가 이야기하는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감염병 환자일까요? 아니면 감염병 의사 환자일까요? 자, 지금 보시면 행정실장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감염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줬어요. 그러면 보건교사는 앞에서 감염병 환자에 대한 건 들어가니까 접촉한 건 들어가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감염병 의사 환자. 자, 감염병 의사 환자는 뭐냐면
감염병 진단을 받은 건 아니나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선 증상들이 있고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감염병 의사 환자로 봅니다. 또는 일부 증상이 있어서 이 사람 감염병이 의심되기 때문에 최종 진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감염병 의사 환자. 그래서 감염병 환자 행정실장이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사는 감염병 의사 환자, 그리고 그 균은 가지고 있지만 증상이나 이런 걸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염병 그 관련된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까지 포함하니까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감염병 의사 환자. 우리가 의사할 때 의사, 그 의사입니다. 근데 이건 의심스럽다 할 때 의사예요. 그 다음 지금 보시면 디귿이 기계적 전파, 그 다음에 니은이 생물학적 전파인데요. 자, 감염병에서 기계적 전파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감염병을 옮기는 파리, 모기 이런 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파리나 모기가 감염병을 옮긴다고 하면 생물매개 전파에서 기계적 전파는 파리가 감염병을 옮긴다고 하면 그 감염병을 옮기는 파리의 다리나 이런 분들, 다리나 뭐 날개 이런 데 균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묻힌 균을 그대로 질병이 걸린 사람한테 옮겨가 주는 것이 기계적 전파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핵심술기 같은 거 할 때 폴셉으로 꺼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변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딱 떨궈주는 걸 끝나잖아요. 요거 자체를 기계적 전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전파는 어떤 거냐면 이제 옮겨주는 생물이 생물의 몸에서 한 번 더 발효가 되거나 번식이 이루어져서 뭐 균이 더 증량되거나 아니면 균의 변이가 생기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은 변이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기가 우리한테 감염병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균을 그대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모기의 몸속에서 한 번 더 변이가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의 피를 빨면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그 변이된 것이 전달되면은 이거는 생물학적 전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밑줄친 니은과 디귿에 대한 의미를 순서대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요. 밑줄친 디귿은 생물 매개 전파라고 했으니까 매개가 되는 질병을 옮기게 만들어주는 매개가 되는 그 생물의 팔, 다리 그런 일부에 그 균을 변이시키지 않고 그대로 옮겨다 주는 경우를 기계적 전파. 그다음 생물학적 전파는 감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어떤 생물이 있으면 그 생물한테 해당 질병의 병원체가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증식하거나 발효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옮겨가는 것을 생물학적 전파라고 한다고 쓰시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은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술형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사실 거의 단답형에 가까워요. 그런데 두 번째 있는 논술형에서는 예를 들어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기나 파리가 전염성 질환을 옮긴다고 하면 그 모기나 파리에 팔, 다리 이런데 그러니까 몸체 뭐 이런 것들 묻어있던 균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을 기계적 전파. 그다음 생물학적 전파는 파리나 모기가 그 균을 묻어와서 본인들의 몸속에서 더 증식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발라놓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생물학적 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대로 균이 옮겨갔냐 아니면 균의 변화가 있느냐 병원체 변화가 있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좋은 점수를 맞으실 겁니다. 그럼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와 동료교사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동료교사. 선생님, 요즘 제가 식스팩 복근을 만들고 싶어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건강관리를 시작하셨군요.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을 하는 날에는 배 아래 부위에 부드러운 주머니 형태의 덩어리가 생겨요. 아, 이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겪은 일이에요. 그런데 누웠을 때 보면 덩어리가 없어져요. 아, 기억이 의심되는데 복벽이 약해진 것 같아요. 니은,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행위는 피하시고요. 기침이나 변비도 조심하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감돈이나 꼬임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즉시 수술을 해야 해요. 자, 여기서 디귿은 즉시 수술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작성 방법에 대한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로 안에 기역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밑줄 친 니은의 이유를 서술할 것. 두 번째, 밑줄 친 디귿의 이유를 2단계로 서술할 것. 자, 우선 보시면은 지금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복근 운동을 좀 열심히 하겠죠. 특히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건교사가 뭐가 의심된다고 하나요? 이 기획에 해당하는 용어는 우리가 흔히 많이 예상하는 것처럼 탈장입니다. 그래서 기획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탈장인데요. 탈장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무거운 걸 들거나 이래서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벽 탈장이 가장 흔한 형태예요. 그래서 복벽 탈장이 가장 흔한 상태인데 이게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무거운 힘을 들거나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작성 방법에서 니은의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복벽이 일정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무거운 물건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복벽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복부의 압력이 상승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선 무거운 짐을 드는 행위 같은 것들이 있으면 복압이 상승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복벽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복벽에 뭐가 생기냐면 균열이 일어납니다. 복벽에 균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벽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해당 특정 부위에서 이제 일부 장기가 삐죽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게 누적이 되면서 균열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제 무거운 것을 반복해서 들게 되면 그 부위에 탈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즉 무거운 짐을 드는 행위는 피하고 흔히 얘기하는 기침이나 변비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복압 상승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거의 이유를 서술한 건 복압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 즉 복압이 상승해서 복벽이 균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서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복벽은 일정 수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거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즉 복벽이 자극이 된다는 것은 복압이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고 이 복압의 상승으로 복벽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탈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복압 상승을 막기 위한 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즉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밑줄 친 디귿,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2단계에 걸쳐서 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앞에부터 얘기를 하자면 탈장이 커지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나친 힘이 작용해서 복압이 상승하고 복압이 상승하면서 복벽에 균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탈장 부위가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탈장 부위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좀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이제 혈액순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요.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우열, 그다음에 염증, 궤양, 괴사, 천공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장기 절제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선 탈장 부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점점 커져서 문제가 되고 그러게 되면 그 이후에 혈액순환 장애가 안 되면서 부가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즉시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옛날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김종국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운동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그 가수도 탈장 수술을 받았잖아요. 지나치게 이제 식스팩이라든지 근육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탈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헬스를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복벽 탈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다 복압 상승으로 인한 복벽에 균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우열, 궤양, 괴사까지도 쭉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떠올리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신문 칼럼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우리의 아이 정신건강 이해하기.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뭐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자, 이서 간영 10세 아이는 누구보다 밝고 활발한 아이였다. 학원에 다니는 것도 즐거워했다. 이서는 하교 후 영어, 수학, 논술, 과학, 미술, 피아노 등 모두 6개의 학원을 가야 해서 친구와 놀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이서는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하며 학원에 가는 것을 힘들어했다. 점점 밥도 먹기 싫어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에서 받은 신경계 위장관계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엄마는 이서가 소아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아 우울증에서 보이는 증상인 두통이나 복통은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가 선생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 배가 아프다며 학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자, 중약. 아동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과 무력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기인 양식이 있다. 디귿. 우울에 취약한 사람의 기인 양식은 부정적이어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다. 자, 그럼 작성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작성 방법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증상의 명칭을 쓰고 이 증상과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증상과의 차이점을 한 가지를 서술할 것. 단, 증상의 명칭은 지문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두 번째, 밑줄 친 디귿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순서대로 서술할 것. 자, 우선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기읍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머리 아프다, 배가 아프다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하며 학원에 가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리고 점점 밥도 먹기 싫어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병원에서 받은 신경계, 위장관계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가 기읍이에요. 자, 이것도 정신간호학에 관련된 문제죠. 우리가 우울증에서도 많이 보이고 불안장애에서도 주로 흔히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증상과 통증이 존재해요. 증상과 통증이 존재하고 초창기에는 특별한 의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신체하 증상이라고 합니다. 신체하 증상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동이 통증도 느끼고 불편감도 느껴요.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서 다른 검사를 해보면 검사 결과에는 특별한 의학적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동이 어떤 의도, 학원 가기 싫어. 그러니까 학원을 가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래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은 신체하라고 하고요. 그럼 니은은 숙제를 하지 않아서 선생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서 배가 아프다고 얘기한다. 자, 이거는 실제 의학적인 소견도 없지만 의도가 명백히 있는 거라서 니은은 깨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읍과 니은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는 신체하와 깨병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이를 묘사하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의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신체하는 실제 학생이 우리가 바로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진 않아요. 그런데 깨병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체화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신체화가 지속되면 2차적인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의도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는지. 이 불편감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답은 이 두 번째 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신체화는 우리가 대상자인 아동이 실제 통증을 느끼고 불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괜찮아요. 그런데 깨병은 본인이 불편감이나 어떻게 보면 통증을 느끼지는 않지만 2차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질환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작성 방법에 따르면 기억은 신체화, 니은은 깨병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차이점은 이 호소하는 아동이 실제 불편감과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울에 취약한 사람의 기인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특정 어느 한쪽에 치중하는 그걸 이론을 얘기하는데 기인 양식에서는 지금 보시면 부정적 사건과 긍정적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순서대로 서술하라고 했는데요. 자, 기인 양식에서는 우리가 내재적, 외재적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인 양식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 탓을 합니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도전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그 임상에서 경험을 했는데 임상에서 너무 힘드셨다. 그래서 결국 되게 이른 시기에 임상을 그만두고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우울증에 따른 기인 양식에서는 특정 그 기인 편향이라고 해서 특정 요소 쪽으로 편향이 되는데 보통 부정적인 것에 다 자기 탓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다 내가 이유가 되고 나의 문제고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은 걸 경험하거나 긍정적인 걸 경험하면 그거는 운이 좋았다. 나로 인해서 뭔가 좋아진 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았고 그 다음에 운 때문에 내가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번째 우리가 작성 방법에 대로 하면 자 기인 양식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문제 그 다음에 내부, 개인의 내부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는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라 생각해서 운 때문이다. 그 다음 어쩌다가 있었던 뜻밖의 우연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터널에 갇혀 있는 것처럼 특정한 초점에 맞춰져 있어서 주로 부정적인 사고에 집착하고 자존감도 바닥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인 편향이라고 해서요. 나쁘게 해석하는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자신의 문제라든지 자신의 그 어떤 모든 게 다 안 될 거야 부정적 인식.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나의 문제야 항상 그렇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나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다 또는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서술할 때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면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와 동료교사의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동료교사, 선생님 몇 개월 전부터 월경 간격이 40에서 45일로 늘어나고 불규칙해졌어요. 병원 가서 기억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들었어요. 보건교사, 많이 놀라셨겠어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뇌하수체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에너지 대사에 이상이 있으면 많이 생기거든요. 혹시 니은 다무증은 없으신가요? 동료교사, 맞아요. 다무증도 생겼어요. 보건교사,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약은 처방 받으셨어요? 일반적으로 메트포르민이나 경구 피임약을 치료약으로 씁니다. 동료교사,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성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출진 기억, 즉 다낭성 초음파 검사상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이것의 결과를 난소의 변화와 난포의 변화 측면에서 각각 서술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출진 니은을 유발하는, 즉 다모증을 유발하는 이유를 서술할 것. 그 다음 세 번째, 미출진 디귿을 복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메트포르민 이것을 복용하는 목적을 서술할 것. 단 니은의 치료, 니은 즉 다모증의 치료 목적은 제외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초음파에서 기획에서 이야기했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은 보건교사가 설명을 했어요. 원인은 뭐라고 했냐면 뇌하수체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에너지 대사에 이상이 있으면 많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지금 보시면 난소의 변화와 난포의 변화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여성이 약간 비만해지거나 그러니까 당대사가 있거나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란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매월 이제 배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란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배란기 때에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계속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란 시기에 조금 더 농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 에스트로겐은 충분히 분비가 되는데 배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궁 내막의 증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감퇴 이런 거에 관여하는 항체 호르몬도 분비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은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배란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항체 호르몬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난소가 커집니다. 배란기가 되면 난소가 커지거든요. 난소가 커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보통 난소가 커지면서 난포가 생성이 되는데 난소 주변에 이제 그 가장자리, 주변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장자리에 난포가 형성이 돼요. 난포가 형성이 되는데 보통 난포는 생성이 되어서 점점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 태아에서 소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난포가 초기에 발생은 해요. 거대해진 난소의 가장자리에 난포가 보통 9개 이상, 한 10개 이상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얘가 초기 난포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성 방법에서 기획에 대한 걸로 이제 난소의 변화와 난포의 변화를 한다면 자, 우선 우리가 그 배란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요. 그런데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 난소가 조금 커집니다. 난소가 이제 보통은 요만하다가 이만큼 커져요. 그러면은 이 난소가 커지면서 난소의 가장자리에 난포가 10개 이상 생성이 돼요. 10개 이상 생성이 되는데 원래 난포는 점점 자라서 발달하다가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 쓰이지 않으면 퇴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포가 초기에 나온 초기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난소의 변화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난소가 커진다. 그리고 난포의 변화는 우리가 그 커진 난소의 가장자리에 난포가 그 10개 이상 생성이 되지만 그 난포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초기 난포 상태에서 멈춰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불임이 되거나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출진 다모증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다모증은 뭐냐면 우리 몸의 혈중에 그 안드로겐 성분이 너무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한 줄로 얘기하자면 고안드로겐 혈증이에요.
그래서 안드로겐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혈중에서 그 다모증, 그러니까 남성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 가다 증상을 보이는 거죠. 안드로겐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니까요.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안드로겐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털이 많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진 디귿을 복용하는, 자, 미출진 디귿의 약물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트포르민이에요. 근데 메트포르민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임상 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당뇨약이죠. 그러면 이 약을 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포르민, 당뇨약을 복용하는 목적을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보건교사가 동료교사한테 다낭성 난소증후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뇌하수체 기능 이상 그리고 당대사 이상이 있으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갑자기 체중이 확 증가한 여성들, 비만이 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당대사에 문제가 있으면서 호르몬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전에 임상에 있을 때 체중에 비해서 지금 한 30kg가 늘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체중이 확 늘면서 저는 이제 갑상선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갑상선 기능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동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 내막 그런 검사를 했을 때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그리고 약간의 당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경구로 이제 혈당 강화제를 좀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먹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복용하는 목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게 당뇨와 관련되기 때문에 당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관련돼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배란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배란을 치유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드로겐이 확 올라가서 지금 다모증이 생기니까 남성 호르몬 가다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써요. 그런데 여기서 아예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니은 다모증의 치료 목적에 대해서는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겠죠.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우리가 무배란,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할 때 성인간호학이라든지 여성간호학 이런 거 공부할 때 가끔 특정 약이 꼭 한 곳에만 쓰지 않고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당뇨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걸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와 부장교사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자, 우선 부장교사. 선생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요. 계획 수립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교사.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기획까지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부장교사. 응급처치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보건교사. 응급처치 교육은 니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모두 포함해야 해요. 부장교사. 강사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보건교사. 강사는 의사 또는 디귿을 가진 간호사가 할 수 있어요. 또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처치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하여 응급의료 또는 구조, 구급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을 보시면 가로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날짜를 쓸 것. 얘가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두 가지를 서술할 것. 세 번째,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획이 뭐였냐면 교직원들에 대해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것을 매 학년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법령에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법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3월 31일까지입니다.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매 학년 학기 30일 이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행규칙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별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그 별표의 파일을 클릭해서 보시면 거기에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되고 30일 이내니까 3월 31일까지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있잖아요. 사실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 이상이어야 돼서 토탈 우리가 약간 조율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습교육 2시간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해서 최소 3시간 이상 교육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니은이 이론교육이니까 이론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응급상황에 실제 대처하는 요령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마우스 투 마우스, 그다음에 흉부 압박 두 가지 다 강조했다면 몇 년 전부터는 흉부 압박만 주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비뼈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의사항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응급의료 관련의 법령에 대해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법령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응급상황 대처요령, 그 다음에 응급 심폐소생술의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응급 관련해서 법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자, 그러면 디귿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바로 강사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부장교사가. 그럼 강사는 의사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간호사는 심폐소생술 및 그 다음에 응급처치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강사는 의사 또는 디귿, 심폐소생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처치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해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구 가능하다고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단 응급구조사는 5년 이상, 그러니까 강사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간호사도 경력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주로 정신과 파트하고 신경외과 파트랑 정신과 파트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임상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 취업을 위해서 BLS 그 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BLS 인스트럭터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여기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말은 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자격이라고 쓰시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관련해서 2문제 이상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꼭 우리가 딱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법령 관련해서도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보건교사와 동료 교사의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동료 교사. 선생님, 저희 승준이가 2023년 8월 10일에 태어나서 오늘 2024년 11월 10일로 15개월이 되었어요. 그 또래 다른 아이들은 엄마하고 부르던데 승준이는 아직 말을 못해서 걱정이 돼요. 보건교사. 걱정되시면 한국형 덴버2 검사를 받아보시죠. 동료교사. 한국형 덴버2가 뭔가요? 보건교사. 한국형 덴버2는 기읍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 사회, 미세운동 및 적응, 언어, 그리고 운동 영역을 검사하는 도구입니다. 동료교사. 그 검사를 하면 승준이의 지능도 알 수 있나요? 보건교사. 니은 한국형 덴버2 검사는 IQ 검사, 즉 지적 능력을 알기 위한 검사는 아니에요. 동료교사. 아, 그렇군요. 그런데 승준이가 예정일보다 4주 일찍 태어나서 확실히 늦긴 할 텐데. 보건교사. 승준이 상황에 맞춰서 디귿 교정 연령으로 검사가 진행될 겁니다. 자, 덴버2 검사는 아동간호학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을 보시면 우선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를 쓸 것. 얘가 땡세부터 땡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친 니은의 수행 목적을 서술할 것. 다 본문의 내용을 제외할 것. 뭐 IQ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미세 뭐 이런 거 서술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밑줄친 디귿을 적용해야 하는 조건을 쓰고 오늘 2024년 11월 10일 기준 승준이의 교정 연령을 서술할 것. 자, 이게 간단하면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덴버 검사 2는 출생부터 6세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뭐 이제 만 6세인데 이게 더 이상 만 나이를 하지 않으니까 출생부터 6세까지 덴버2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발달 지연이나 고위험에 대한 것들을 사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발달 지연 혹은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가 덴버2 검사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 지능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뭘 얘기하냐면 개인 사회적인 영역, 그 다음에 미세운동 및 적응에 대한 능력, 그 다음 언어, 그리고 운동 영역 등을 구분해서 이거는
아동이, 즉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발달이 지연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지연 또는 이제 문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속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발달 지연과 그 다음에 문제의 가능성 있는 아동을 선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디귿을 적용해야 하는 조건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 우선 덴버2 검사에서 우리가 교정 연령이란 걸 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냥 지금 여기서 제시한 거는 2024년 11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에서 아이의 생일을 빼주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2024년 11월 10일 여기에서 지금 승준이가 태어난 게 2023년 8월 10일입니다.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빼주면 자 1년 지금 몇 개월이죠? 5개월. 딱 1년 5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웬만하면 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에서 제시한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자 승준이가 예정일보다 몇 주 일찍 태어났다고 했죠? 조산합니다. 4주 일찍 태어났어요. 자 그럼 다시 뒤로 가서 4주 일찍 태어났거든요. 그럼 4주 일찍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이 교정을 어떻게 하냐면 검사일에서 이제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태어난 생일은 이렇지만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서 제때 태어난 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4주를 빼줘야 되거든요. 4주가 한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빼면 이 아이는 검사를 할 때 1년 4개월 즉 우리가 흔히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년 4개월에 대한 연령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5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면 9, 10, 11 1년 3개월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1년 5개월이라고 했어요. 1년 3개월. 네. 뺄셈 못했네요. 1년 3개월이니까 즉 15개월이 나왔지만 얘가 4주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4주 일찍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4주면은 이제 한 달을 빼줘야 되죠. 그러면은 교정 연령에서는 14개월 연령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덴버 검사가. 만약에 아이가 한 주 일찍 태어났다. 뭐 이렇게 되면 7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4주 이상부터는 이제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준이의 교정 연령은 뭐예요? 14개월이 되는 겁니다. 원래 12개월이 됐지만 이 아이는 한 달 정도 빨리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14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조사나 같은 경우에는 4주 이상 태어나게 되면은 그 주로 얘기를 한산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1주 뭐 이렇게 늦게 태어났다, 일찍 태어났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해 주는 것이 7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은. 그래서 교정 연령은 14개월이 되죠. 15개월. 현재 태어난 시점에서는 15개월이지만 이 아이는 한 달 일찍 태어났으니까 14개월로 가산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정에서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공 A의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와 119 종합상황실의 전화통화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119 종합상황실.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보건교사. 땡땡 중학교 보건교사입니다. 50대 남자 선생님이 5분 전에 복시와 두통 증상으로 보건실에 방문하셨는데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은 현재 학교 본관 1층에 있는 보건실에 있습니다. 자, 119 종합상황실. 선생님 상태는 어떤가요? 보건교사. 의식은 명료합니다. 기도, 호흡, 순환 모두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신 분으로 학교에서 기억 시시네티 병원 전 뇌졸중 척도로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119 종합상황실. 현장 구급대원 출동하였습니다.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했나요? 보건교사. 오늘 아침 7시부터 복시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119 종합상황실. 현장 구급대원에게 전달할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보건교사. 몇 달 전에 일가성 허혈 발작을 진단받고 니은 아스피린을 처방받았는데 위험 증상으로 복용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 보시면 미출진 기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소견 3가지를 서술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가성 허혈 발작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미출진 니은을 투여하는 목적을 약의 효능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자, 우선 지금은 뇌졸중에 대한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죽상동맥 경화증이 원인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 성분이 혈액에 이제 떠다니다가 혈전을 형성하면서 혈관벽에 접착을 하죠. 그래서 혈관벽이 좁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성인간호학에서. 그런데 신시내티 검사,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뇌졸중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신시내티 병원 전 뇌졸중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뭘 보냐면 세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면의 상태를 봅니다. 이게 안면의 상태를 본다는 건 어떠냐면 얼굴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지를 봐요. 보통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전신마비라기보다는 우선 편마비가 먼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양쪽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반 나눴을 때 한쪽의 근육이 뭔가 제가 지금 저는 두 군데를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한쪽만 따라가고 한쪽이 그냥 그대로 있는 이런 안면에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지. 그러니까 상체의 한쪽이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음이라고 해서 발음에 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시내티 그러니까 병원 전 뇌졸중 척도는 그래서 발음 장애가 있습니다. 실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이제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 좀 있으셨었거든요. 그러시는 바람에 한동안 이제 약간 살짝 심하진 않고 살짝 편마비가 있을 때 이걸 때문에 조회를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구음, 발음하는 것들이 약간 어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작성에 대해서 지금 작성 방법에서 니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때요. 그 기역 니은에 대한 걸 얘기할 때 기역이 신시내티 척도잖아요. 이 신시내티 척도에서는 이상 소견 세 가지를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안면, 두 번째 상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음, 발음에 대한 거,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가성 허혈 발작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밑줄 친 니은을 투여하는, 즉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목적을 약의 효능을 중심으로 서술하라고 했죠. 제가 앞에서 저희가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 당뇨병 약을 치유약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스피린도 뇌졸중 치료제에서 쓰여요. 그럼 왜 쓰이냐? 저희가 앞에서 죽상동맥 경화증 같은 경우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혈관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보통 아스피린이 해열 소염 또는 해열 진통제로 대부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얘가 혈전 생성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기전 중에. 그래서 혈소판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응집을 그러니까 혈소판의 응집을 촉진해주는 그 트롬복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 트롬복산 A2 이거 생성의 억제를 그러니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혈전이 생겨서 이렇게 덩어리가 지면 얘가 굳잖아요. 끈덕끈덕 하다가 이렇게 굳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좁아질 수가 있잖아요. 혈관이요. 그래서 이 일가성 허혈 발작 같은 경우 심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가벼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얇게 만든 그런 어떤 혈액 흐름을 좀 개선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전이 쌓여가지고 점점 혈액이 느려질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혈전 생성을 억제시켜 주는 역할로 아스피린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아버지도 일가성 허혈 발작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아스피린을 주기적으로 드시다가 현재는 끊으셨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목적은 혈전, 그러니까 혈전 생성 억제. 혈전 생성을 떨어뜨려준다. 그래서 얘는 트롬복산 A2 생성을 억제하는 아스피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트롬복산 A2라는 성분의 생성을 억제시켜주고 이게 결국 혈전 생성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의 기본적인 작동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소염, 해열, 진통으로만 쓰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혈소판의 응집에 대한 거가 관련된 역할을 하는 트롬복산 A2의 생성을 억제시켜주 작용을 관련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 혈전 생성을 억제시켜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했네요. 자, 12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중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금연교실 운영 계획서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금연교실 운영 계획서. 자, 첫 번째 운영 목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 목적에 대해서는 흡연 학생의 금연 행동을 강화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킨다. 적용 이론, 대상자 사정, 계획된 행위 이론, 그 다음 중재 이론적 틀, 범 이론적 모형. 그 다음 흡연 학생의 현황 분석 및 결과. 흡연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 조사 결과 10점 리커트 척도 사용. 자, 구성 요인은 행위에 대한 태도, 그 다음 기억, 그 다음 지각된 행위 통제.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중재 계획은 행위 1, 2, 3이 있는데 대상자 사정 구성 요인에는 행위에 대한 태도, 그 다음 기억, 지각된 행위 통제.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우리가 계획된 그 행위 이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계획된 행위 이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중재 전략 항목, 그래서 변화 과정에 대해서 의식고치, 도움관계 혹은 지지관계, 니은 강화관리 이렇게 있어서 의식고치의 중재는 담배의 성분과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 도움관계 혹은 지지관계에 대한 중재는 금연 멘토와 멘티 관계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거는 흡연하고 싶을 때 운동, 이완요법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강화관리에는 이제 디귿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재 전략 항목에 해당되는 거와 중재는 범위론적 모형에 대한 거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앞부분에 그 대상자의 사정 구성 요인에 대한 거는 흔히 알다시피 계획된 행위 이론에 대한 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개념의 명칭을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할 것.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개념의 명칭을 쓸 것. 그 다음 세 번째,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강화관리의 이해 한 가지를 서술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중재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도 우리가 표준 편차 이런 거 할 때도 구성 요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도 나오니까 뒤 걸로 설명할게요. 자, 중재 계획 우리가 사용했던 이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획된 행위 이론, 하나는 범 이론적 모형. 자, 그래서 계획된 행위 이론이 바로 대상자의 사정 구성 요인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자, 계획된 행위 이론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행위 이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행위 이론은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기까지 의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위에 대한 태도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주관적 규범, 그 다음에 이제 의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된 행위 이론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특정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지까지가 들어가서 지각된 행위 통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리적 행위 이론에서는 행동과 의도와 주관적 규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나중에 계획된 행위 이론으로 발전하면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각된 행위 통제가 포함이 돼요. 그러면 행위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지각된 행위 통제인데 기획에 들어갈 내용을 메꾸려고 하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행위 그 이론에 대해서라면 기획은 주관적 규범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조금 힌트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도움관계, 지지관계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계획된 행위 이론에서는 관계성에 관련된 걸 언급하는 것은 주관적 규범밖에 없어요. 자, 주관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전문가 또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미 있는 타인이 생각이나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말 이런 거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을 주관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행위에 대한 태도, 기억은 주관적 규범, 그다음 지각된 행위 통제. 이게 행위 이론, 즉 계획된 행위 이론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다음 이제 범 이론적 모형하면 우리가 변화 단계 모델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뭐 무관심 단계, 관심 단계, 준비 단계, 그다음에 행동 단계, 유지 단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그러니까 보통 그 범 이론적 모형이 금연 모형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장 금연을 할 생각이 없는 흡연자인 경우에는 이제 무관심 단계라고 해서 또는 계획 이전 단계라고 해서 6개월 이내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동기가 생기게끔 의식을 고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의식 고치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 또는 우리가 관심 단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옛날과 내가 몸이 달라.
그러니까 의식은 생겼어요. 그래서 좀 금연을 해볼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자세하게 한다기보다는 당장 언제 뭘 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담배를 끊긴 끊어야 되겠어라고 결심을 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준비 단계는 구체적으로 디데이를 잡고 뭔가를 실천하고 알아보고 이런 단계가 준비 단계. 그 다음에 행동 단계는 담배를 끊었어요. 하지만 6개월 이내인 경우. 그 다음에 유지 단계는 6개월 이상이 된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화 단계 모델에 적합한 변화 과정은 자, 우선 의식고치는 기본적으로 담배 끊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움관계 및 지지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 금연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혼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금연에 성공한 사람 또는 금연 전문가한테 멘토링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걸 보려고 했더니 흡연하고 싶을 때 운동, 이완, 요법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자, 금연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금연 욕구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뭔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되는 거는 역조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행동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실제 제 주변에 있습니다. 흡연 욕구가 있을 때마다 운동을 하셔서 식스팩 막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바디 프로필 찍으신 교수님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역조건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화 관리에 대한 게 있고, 아까 우리가 세 번째에서 강화 관리의 한 예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내가 한 달 이상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은 그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건데, 제가 보통 범이론적 모형에 대한 세부적인 거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석사를 했어요. 병원을 다니면서 석사를 했는데 3교대 하면서 이제 석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학기 중에.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전 뭘 했냐면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신촌에 있다 보니까 신촌에 그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종강하는 날 신촌에 현대백화점 가서 카드를 긁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지 않던 향수, 조금 비싼, 뭐 너무 비싼 거 살 수 없으니까 향수, 아니면 그 이제 평소에는 그 잘 쓰지 않는 하지만 왠지 사고 싶었던 약간 비싼 고가의 화장품, 이런 것들을 사요. 그래서 나한테 보상으로 선물을 줍니다. 그럼 왠지 그걸 보거나 그걸 사용할 때마다 나의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람직한 어떤 행동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유발하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도록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흡연에 1개월차 흡연에 성공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밥을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선물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강화 관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번까지 해서 전공 A에 대한 기출풀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전공 A에서는 법령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국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최근 들어서 소아 우울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최신 시사적인 경향도 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걸 함께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